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며칠 전부터 놀라운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놀라운 발표의 정체는 바로 목성 위성 유로파에서 발견된 거대 물기둥이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목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내놨었는데요. 이 유로파에서 발견된 물기둥으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발표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 최기혁 단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에서 놀라운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이 목성 위성이죠. 유로파에 물 기둥이 발견됐다, 수증기 분출 흔적을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현상을 포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목성에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위성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유로파는 두꺼운 이제 얼음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이제 많은 물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성이 강한 이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조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밀물 썰물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밀물일 때 그 얼음 틈으로 그 물과 수증기가 이제 분출되는 현상을 이번에 허블 텔레스코프로 이제 관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목성의 위성 이 유로파가 얼음으로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명이 얼음 위성인 위성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름이 한 3,000km, 그러니까 그 달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예, 거리는 목성에서 한 60만 km 떨어져 있고요. 두꺼운 얼음으로 돼 있고 심지어 물은 지구보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로파에서 물기둥을 발견한 게 이번이 최초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물기둥의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예. 2013년에도 이제 물 분출 현상이 이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로써 유로파 아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나사의 발표 이후 참 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발견 혹시 바다에서 사는 생물, 인어 같은 게 발견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 높이의 물기둥이라면 유로파에 어느 정도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요? 예, 그 지구의 바다의 깊이는 제일 깊은 데가 한 11km 정도 됩니다. 근데 유로파는 한 60km 깊이의 바다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구보다도 많은 물이 유로파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추신으로 에일리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가 존재한다는 거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명체 존재 확률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서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가령 지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화성에서 작년에도 이제 액체 상태의 물, 조금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 그 모래 위로 발견돼서 큰 이제 발견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유로파에는 그 두꺼운 얼음 밑에 엄청난 양의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그 액체 상태의 물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무척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그곳에 살 수 있는 공간인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또 이 토성의 위성에서도 수증기가 분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가 살기는 그렇게 적합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한 6억 킬로미터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빛이 너무 약하고요. 또 목성에 강력한 그 자기장 안에 들어 있고 방사능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토성의 그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그것도 얼음 위성입니다. 그 얼음 위성보다는 훨씬 태양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물론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만은 둘 다 세균 정도의 생명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인류가 거주하기는 아직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구와 달리 좀 유로파 같은 경우는 태양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인류가 이전해서 살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유로파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유로파에 대한 탐사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사에서 유로파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유로파에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나사도 굉장히 미국 나사도 굉장히 그 우선을 두어서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2020년경에 탐사선을 보낼 거고요. 또 유럽도 2022년경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 선진국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탐사 계획을 좀 진행 중이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가 시작이 돼서 2018년까지 이제 궤도선을 보내고 2020년까지는 이제 국산 로켓으로 달에 착륙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30년 경에는 이제 화성에 궤도선과 착륙선을 보내게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제 목성 심우주에는 2040년경에 저희가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물기둥 발견 이 결과 앞으로 목성 탐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목성제 자체도 지금 이미 이제 그 주노라고 하는 나사의 탐사선이 이제 그 목성을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목성 궤도에 포획이 돼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행성과 위성에 탐사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 이제 화성에서 그 생명체를 찾는 탐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2030년경에는 이제 유인 화성 탐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목성에 그 유로파에 그 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체를 찾는 그러한 탐사가 앞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성에 이제 또 유인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서 하와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목성에서도 물기둥을 발견을 하면서 많은 우주 발견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자료들이 축적돼서 인류의 그 지적 호기심을 좀 더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의 최기혁 단장이었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신비로운 우주의 비밀이 하나둘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선두에 서서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견에 대해서 이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게 아니냐고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실망도 조금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이제 생명체 발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만났을 때 또는 그 환경에 발을 들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